아동 안전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출생 통보제와 보호 출산제 도입을 근본적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중하게 태어난 생명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성장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동안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차관과 함께 낳은 아이 한 명 한 명을 잘 보듬고 지키는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이길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길입니다. 네, 지난 4월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아동정책 방향과 또 지난 6월에 발표됐던 추진 방안을 발표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4월 13일 날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리 윤석열 정부의 이 아동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그걸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아동에 대해서 발달 성장을 잘 지원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취약계층 아동이 있습니다. 어렵게 힘들게 사는 아동에 대해서도 최대한 복지 체계로 강화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우리 아동 중심으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건데요. 이건 주로 보게 되면 우리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우리 아동 같은 경우는 아동정책위원회가 있거든요. 이런 데 참여해서 지금도 2명이 참여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아마도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도 아동은 4단계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해야 되고 발달 단계, 세 번째는 보호 단계, 마지막 참여 단계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하게 돼 있는데 제가 6개월 동안에 나온 것을 잠깐 판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아동을 건강한 발달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이 되겠고요. 생애 초기에 우리 가정 간호사가 가가지고 여러 가지 영양이라든지 그걸 간호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39개소에서 내년에는 75개소 확대를 하고 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지금 입원 수술료 같은 경우가 본인 부담이 5%가 됩니다. 이런 것을 완전히 무료로 본인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이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건데 디딤 씨앗 통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가 10만 원을 내게 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내주게 되고 또 복지단체가 또 10만 원을 더해가지고 같이 나중에 자산 형성을 해가서 본인이 나갈 때 또 때로는 컸을 때 하는 그런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수급 아동인데 앞으로는 모든 아동 기준 생활보장 아동이 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법적 기반 강화입니다. 입양 특례법이 있는데 이거를 국내 입양법, 해양법 전면 아동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되게 되고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나오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아동들이 이렇게 출생신고가 안 되는 아동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때로는 병원에 있을 때는 이렇게 병원 출생 기록을 가지고 바로 의무에 신고하게 하는 그런 제도, 의료원 출생 통보제죠. 두 번째는 병원 밖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잘 보호할 수 있는 익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춰가지고 이 보호출산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네. 앞서 입양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양 특례법이 지난 6월에 통과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기존의 거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입양을 많이 보냈던 나라 중에 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보통 6.25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54년부터죠. 지금 22년까지 근 25만 명을 입양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입양이 8만 명, 해외 입양 17만 명쯤 되게 되어 있고요. 지금도 한 400명 정도로 입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로 민간 입양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민간에서 입양을 하고 신청을 받고 또 입양 결정을 해주고 또 보내기도 하고 그런 거 다 있었는데 우리가 헤이그 협약이라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이제 생겼는데 저희는 서명을 했는데 비준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거의 지금 105개 나라나 비준이 더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헤이그 협약에 여러 가지 기본 이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원가정 양육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입양을 먼저 하고 마지막으로는 안 됐을 경우는 해외 입양을 하는 건데 저희도 여기에 맞게 저희가 이렇게 지금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6월 30일에 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것을 입양 특례법을 가지고 국내 입양법
또 국외 입양법, 그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네. 원칙은 크게 이제 지금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 최우선의 원칙. 우리 아동이 최우선적으로 잘 돼야 되겠다.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가 원가정 보호입니다. 원가정에서 잘 보호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국내 입양의 원칙이 있고요. 이 마지막으로는 안 됐을 경우 그것은 국외로 가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기존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뭐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또 입양 대상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민간에서 하게 돼 있었는데 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모든 의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꿀 계획으로 있고요. 요거 한 2년 후에는 저희가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출생 미신고 아동과 또 제도 밖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아동들이 증가하게 됐는지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예, 아주 안타까운 그런 사례고요. 정부에서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 병원에서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되면 보통 그 1,000명 아이 중에서 998명은 병원에 출산을 하고 네네. 나머지 2명은 이제 병원 밖 출산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병원에 출산을 하게 되면 12시간쯤 되게 되면 필수 예방 접종 중에 하나로 B형 간염 백신을 맞습니다. 네. 맞게 되면 아직까지 이 아이는 이름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럼 임시 신생아 번호를 7자리로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아이가 이제 퇴원을 해가지고 집으로 가게 되면 한 달 내로 그 출생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출생신고는 이제 보통 읍면동에 많이 하잖아요. 네네. 하게 돼 있는데 지난 3월달에 감선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이 7자리에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있는데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15년부터 지난해까지 2,123명이 나오게 된 겁니다. 분명히 아이는 태어났다고 돼 있는데 출생신고는 안 돼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가 그걸 전부를 다 이렇게 수사를 다 찾아보게 됐습니다. 전체가 말씀 주신 것처럼 2,123명이 되겠는데요. 네. 15년부터 22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 가서 공무원들이 확인도 해보고 확인이 안 된 케이스는 또 수사도 해봤는데 그중에서 한 81% 정도는 다 상전이 된 걸로 확인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한 70명 정도는 때로는 사망한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병원에서 잘못 이렇게 적은 케이스도 있어가지고 네. 이런 케이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니까 그 대책을 크게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병원에서 낳은 아이들은 임시 신생 번호가 있지만 바로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네.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병원 밖에서도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런 아이도 잘 보호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저희 그런 방침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가 출생아가 0.78명이 합계 출산율입니다. 네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숫자고 그것이 보게 되면 지금 24만 9천 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71년도가 저희가 102만 명이 났습니다. 지난해가 25만이 안 되기 때문에 50년 사이에 4분의 1로 줄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아이도 출산을 더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태어난 아이도 잘 보살펴야 되겠다. 병원 내에 있는 아이들은 그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병원 밖 출산 난 아이들은 우리 보호출산제로 잘 보호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방침이 되겠습니다. 네. 또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출산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이제 언급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용어만으로는 어떤 제도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먼저 출생통보제부터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1,000명 중에 아이는 998명은 병원 내에서 출산을 합니다. 주로 산부인과라든지 동네 병원 같은 게 되겠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일에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출생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데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넬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출생통보제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 요 기록이 있잖아요. 요것을 네. 요걸 14일 이내에 병원에서 심평원으로 보냅니다. 네. 왜냐하면 심평원에는 EDI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의 정보를 다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심평원에서 이것을 읍면장에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하게 되면 읍면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내로 보통 부모님이 이제 신고 의무자가 되어 있거든요. 부모님도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가 됐구나라고 네. 알게 돼 있고 신고를 안 하게 되면 한 달이 지나서 안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읍면장님들께서 그 부모한테
다시 얘기를 합니다. 뭐 아이가 태어난 것 같은데 왜 신고를 안 하세요? 네네네. 신고를 하세요라고 해가지고 이 최고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7일이 지나도 신고를 안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의원장이 바로 직권으로 신고를 하는 그런 체계를 이번에 만들게 됐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가족관계 등록법이 되게 돼 있고요. 6월 30일 날 통과를 해서 시행 시기는 내년도 7월 19일입니다. 7월 19일 1년이 딱 되는 것이죠. 네. 통과하게 돼 있고 지금은 열심히 저희가 법무부와 같이 해서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병원에서 출생되는 모든 아동에 대해서는 바로 출생시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출생통보제는 앞서 언급하셨듯이 보호출산제랑 같이 병행 도입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엔 보호출산제도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1000명 중에 아이 중에 2명은 병원 밖에서 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많은 것이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집에서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모텔에서 때로는 이렇게 여러 이렇게 이렇게 운동장 같은 데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런 아동들이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베이비박스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에 베이비박스 2군데가 있는데 한 해 한 그 12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아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잘 보호를 했다는 것이 되겠고요. 이 보호출산제 같은 경우는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잘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 그 위기 임산부라고 보통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아이를 참 갖기도 힘들었고 낳기도 힘든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떻게 아이를 할지에 대해서 위기에 빠진 그런 임산부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금 초기 상담을 해줍니다. 상담을 하고 이 사례 관리에 어떻게 히스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게 되게 있고요. 그런 다음에 상담이 잘 되게 되면 출산을 해가지고 하고 이 산후조리를 하고 또는 이렇게 바로 이제 읍면도에 신고하게 되는 거죠. 이런 같은 경우에는 위기에 빠졌지만 상담을 한 다음에 원가정으로 자기가 키우는 겁니다. 키워가지고 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바로 약간 빨간색 같은 게 보호출산제도 같은 경우인데 내가 도저히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다. 그럴 경우에는 상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위기가 있는 경우 여러 가지로 키우기가 힘든 그런 경우잖아요. 그럼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밝히기를 싫어할 겁니다. 네. 밝히게 되면 내가 이거 나중에 갑자기 아이를 갖게 됐다니 또 여러 가지 또 가족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비판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저희가 비식별화 조치, 익명화 조치를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출산을 하고 산전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병원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정부에 대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출생 등록을 하고 요 아이에 대해서는 때로는 입양, 네. 때로는 가정보호, 때로는 시설보호를 하게 되어 있고요. 요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출생 이 기록 증서 같은 경우에는 보호출산 신청 단계에서 또 보호출산을 아이를 낳게 되면 아동 보호 정보를 기록하게 돼 있고 네. 또 이 아동 자체가 이렇게 나중에 또 크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 알고 싶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모든 출생 기록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아동 권리 보장원에다 그걸 네. 맡겨서 거기에서 부모가 동의를 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출생 기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니까 똑같이 내년 7월 19일 날입니다. 왜냐하면 네. 앞에 있는 출생통보제는 시행이 되고 요 밑에 제도가 없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병원을 안 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병원에 간 아이들은 출생 기록으로 의료원 출생통보제로 병원에 가지 않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렇게 익명화해가지고 가급적인 병원에 가라 그렇게 네. 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프랑스 같은 경우도 거기 익명 출산제가 돼 있습니다. 해마다 600명 정도는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고요. 이 독일 같은 경우도 2015년인가요? 그때 실내 출산제를 만들었습니다. 실내 속에서 출산을 하고 우리가 아마도 거의 그 독일 제도 같습니다. 독일처럼 똑같이 이제 자기가 익명으로 실내 출산해서 보통 자기가 가서 비식별화 조치로 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두 제도를 잘 하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동학대 이런 문제도 많잖아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태어난 아동을
잘 보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어날 때는 우리가 출생통보제하고 보호출산제인데 네. 사실 태어나는 아동을 잘 우리가 돌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동이 정말로 우리 성장, 생존과 보호와 발달과 참여를 잘 해드리는 게 되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해마다도 한 4만여 건 넘게 학대 사건이 저희한테 신고가 되어 있고 그중에서 절반 정도가 이렇게 학대로 판명 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누가 학대를 할 것 같으십니까? 누가? 부모가 제일 많습니다. 83% 정도가 부모가 되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렇게 대리 양육자라고 그래가지고 때로는 시설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학대를 하고 또 하나 친족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경우는 우리 아동 근처에 있는 분들이 학대하는 거거든요. 주로 여러 가지 정서적인 학대, 또 때로는 신체적인 학대, 때로는 방임하는 학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똑같이 4월 13일 날 그 윤석열 정부의 우리 아동 정책 기본 방향 이런 내용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방적 차원에서 잘 아이를 돌보는 것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발굴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보게 되면 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학대가 될 만한 건이 있다라는 거 있는데 어떤 건이냐면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데 접종을 안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의료기관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진료 기록이 없는 겁니다. 네. 또 학교에 안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과 또 때로는 우리가 수원 세모녀처럼 위기 가정이 있잖아요. 네네. 단전, 단수 또는 건보료를 안 내는 가고 있는 아이들을 그걸 해마다 저희가 3개월 만에 한 번씩 약 3만 명 정도를 이렇게 출연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 지하철에 내려보내게 되면 지하철에서 읍면동 공무원이 가봅니다. 가보게 되면 가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이제 문제가 없구나 그렇게 보게 돼 있고요. 그런데 3만 명 중에서 보통 98% 정도는 큰 문제가 없는 건데요. 2% 정도 아이들이 이것은 약간 학대 정황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신고를 합니다. 네. 그럼 전담공무원이 가서 이거를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학대가 됐을 때는 바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학대받는 사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 분리를 해가지고 이 아이를 때로는 시설에 때로는 가정 위탁시설에 보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그 제도를 잘 만들어가지고 학대 이렇게 된 경우에 잘 보호할 수 있는 또 회복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그 보호된 아동에 대해서 찾아가가지고 방문형 가정 회복 프로그램을 만들어놨고 지금 1,200 그 가구를 방문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체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조기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번에는 약사라든지 또 간호조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하게 돼 있고 아동학대 전담공단을 많이 저희가 800명 넘게 있는데요. 이런 기관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정말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많이 태어나게 할 것이고 네. 두 번째는 태어나는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보호를 하고 낳은 아이들에서도 학대 없이 잘 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길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